모았을 때 장정원 부장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지난주에 3일 동안 했거든요. 이 주제만 가지고. 근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지금 50분이에요. 그리고 50분 만에 어떻게 좀 임팩트 있게 좀 알려드릴까 좀 고민이 많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같이 나누고자 하는 기술적인 디올78C입니다. 디올78C 다 여기 처음 들어보셨나요? 디올78C 처음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지 않았는데 네. 처음 보게 되시죠. 네. 디올78C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죠? 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른 업무 하시는 분. 우리 아까 교수님께서 그 시스템 세이프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이야기들을 좀 제가 하고 시작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핸드폰들은 케이스를 다 끼시죠? 그죠? 네, 핸드폰 케이스를 끼시는데 핸드폰 보호 목적이죠. 핸드폰 보호 목적인데 핸드폰 케이스가 제 거는 한 800만 원 정도 되면 있죠. 말도 안 되죠. 핸드폰이 100만 원인데 요즘 핸드폰 200만 원이 넘긴 합니다. 근데 이 핸드폰의 보호 목적으로 이 800만 원짜리 케이스를 낀다 웃기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죠? 네. 우리 시스템이 아니라 우리 지금 나라 항공기 사업이 이런 웃긴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제 앞에서 교수님께서 레벨링을 하고 세이프티를 해서 이게 안전에 필요한 제품인지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선행이 좀 돼야 되거든요. 네, 그렇지 않고 지금 저희 한 5년을 했어요. 5년을 저기 여기 슈어소프트 국방 우리 무기체계 기준이 몇 년도? 2011년도? 2011년도. 1년도. 네. 그러니까 5, 6년 이상을 지금 레벨링을 정하지 않고 그러고 했어요. 실제 정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죠. 그렇죠. 네, 굉장히 그 코드 지금 비행기에 탑재되는 코드 물론 많습니다. 함정에 들어가는 코드는요 지금 현재 200만 라인이 넘습니다. 네, 굉장히 큰 비용이 들어가죠. 그걸 안전성을 안전하게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디올78C를 적용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는 거 맞습니다. 네, 근데 우리 비행기에는요 200만 라인짜리 코드도 있는가 하면 제일 작은 거는 한 1300라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제가 경험하는 것들 KFX인데 오늘은 주로 KFX 얘기만 좀 제가 할 예정인데 거기에 들어간 1300만 라인짜리도 이 기준을 지금 들이대고 최고 수준을 요구하는 거죠.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어서 지금 교수님께서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굉장히 중요한 업무가 지금 바로 이 레벨링을 해서 세이프티 어세스먼트를 하면은 이 핸드폰에는 케이스 얼마나 좋다는 거야. 뭐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단편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영국 출장이 좀 많은데 그다음에 미국에 DR이 좀 있어서 미국에도 출장이 좀 많은데 영국의 대표적인 기차 회사가 100명이 넘는 버진 트레인이라고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영국 가면 더 많이 이용하시죠. 나 깜짝 놀라요. 시간 절대 안 맞습니다. 절대 안 맞고요. 네, 그리고 시간도 안 맞을 뿐더러 얘가 항상 1년에 그 사건 사고들이 나는데 우리 철도보다 더한 것 같아요. 1년에 한 8명, 9명 꼭 사망하는 것 같아요. 네, 사망하는 것 같아요. 근데 수정하지 않아요. 그걸 수정하는 거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수정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배상을 해주고 그 사람에게 돈을 지불하고 이런 보험적인 처리가 훨씬 더 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더 안전을 해결하는 방법인 거죠. 네. 그래서 안전이라는 분야가 너무 어려운데 여하튼 오늘 그 앞단에 제가 바통을 좀 이어받아서 디올78C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디올78C는 완전하게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소프트웨어 이외에 여기에서 소프트웨어 레벨링을 정하고 이거를 잘 지킨다고 해갖고 그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잘 지킨다고 해서 우리 사고가 되느냐 뭐 안전한 소프트웨어가 되느냐 안전한 제품이 만들어지냐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여하튼 완전히 개발 프로세스고 여기 디올78C와 유사한 것들이 또 뭐가 있냐면요 CMMI가 대표적이겠죠. 네, CMMI가 대표적인 거겠죠. 네. CMMI는 근데 조금 조직에 관련되죠. 다음에 발표하시는 분이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철도나 여기 철도에 관련된 분들, 원전에 그다음에 자동차 분야에 다양한데 그런 규격들하고는 조금 디올78C는 좀 다릅니다. 네, 다른 게 어렵진 않아요. 더 어렵고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얘는 굉장히 프로덕트에 집중해 있어요. 이 제품에만 집중이 굉장히 많이 돼 있어요. 다른 프로세스를 경험하신 분들은 우리가 처음에 어떤 고민을 좀 해야 되냐면은 조직 관리를 좀 해야 돼요. 그죠? 실행을 하려면은 야, 이게 품질팀이 있어? 품질 조직이 있는 거야? 베리파이어는 좀 달라. 어떤 뭐 형상관리 조직이 따로 있나? 이런 것들에 대한 조직 구성을 굉장히 처음에 먼저 시작을 하고서 개발을 합니다. 그죠? 다른 프로세스들은. DO118은 그런 거에 대해서 단 하나도 질문하지 않습니다. 네. 품질이 그냥 잘 되면 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좀 프로덕트에 조금 특성이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다 보니까 규격 내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굉장히 기술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네. 대표적으로 커버리지라는 용어 들어보셨나요? 네, 다 들어보셨죠? 너무 지금은 굉장히 그 커버리지를 다 아는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도 이 세미나를 하면서 제 발표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제가 처음 DO178을 발표한 게 2004년도더라고요. 네, 2004년도에 또 제가 교수님과 똑같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블루오션이다. 네. 이 소프트웨어 이슈 진짜 심각하다. 네, 아직도 근데 뭐 그렇게 블루오션은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니까. 여하튼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DO178C를 제가 설명을 하고 소프트웨어 검증을 좀 설명을 좀 하고 있는데 DO178C에 대해서 좀 오늘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네. DO178C는 그 교육받으시려면 더 깊게 교육을 받으시려면 워싱턴에 가시면 됩니다. 워싱턴에 교육비 500만 원입니다. 5일짜리고요. 네. 비행기로는 한 14시간 정도. 네. 그래서 가까운 우리 DO178 교육하는 국내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싸게 그렇게 교육을 받으시면 좋고. 슈어에도 있나요? 슈어에. 만들려고 하는. 네. 저희 경쟁사입니다. 경쟁사 친합니다. 왜냐하면 알거든요. 우리가 서로 알거든요. 어떻게 고생하는지. 고객사들 때문에 소프트웨어가 눈에 안 보이는 제품이라 여하튼 DO178C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시어머가 몇 년도에 나온지 아세요? 제가 주관하는 교육이 아니라서 제가 뭐 선물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뭐 저희 교육 때는 막 제가 뭐 좀 스타벅스 막 그런 것도 쏘고 그러는데 시어머가 언제 나온지 아십니까? 교수님 까먹으셨어요? 네. 네, 저 1학년 때 중간고사 첫 번째 문제였어요. 네, 그래서 까먹지 않아요. 틀렸거든요. 1972년도. 네, 72년도에 RCC 규격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재밌는 건 이 시어머가 그 아주 1990년에 드디어 시어머가 인터내셔널 랭귀지로 승인이 됩니다. 그죠? 네, 그전에는 그냥 RCC였어요. 네, 90년대에 승인이 됐고 딱 한 번 업그레이드 합니다. 딱 한 번. 한 번 업그레이드 하는데 그게 99년도에 업그레이드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개발하는 시어머들이 대부분 C90, C99라는 이야기들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럼 이 DO178C가 아까 연구가 있는데 몇 년도에 나온지 아세요? 2011. 2011에 DO178C는 나왔어요. 네. 그러면 그 이전에 DO178 레벨 A가 있겠죠. 네. 아쉽게도 레벨 A는 상용화되지 못했어요. 그냥 드래프트로 끝났어요. 그래서 DO178 드래프트 버전이 1985년도. 네. 그 전후를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DO178B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1992년도 정도 전후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2004년도에 이제 DO178B를 이제 그 컨설팅을 하고 가이드를 하고 이렇게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하고 있고요. 지금 DO178C가 2011년도에 나왔는데 우리 DO178C 2011년도에 나왔을 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제가 구두상으로만 좀 설명드리면 여기 국방 쪽에 관련되어 계신 분 계세요? 국방에 그러네요. 네, 저는 좀 국방에 좀 오리엔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방에 만들어지는 모든 소프트웨어도 DO178B 같은 규정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게 2011년도에 나왔습니다. 여기 또 자동차에 관련되신 분 계세요? 자동차 계신가요? 네. 자동차에 IS 111이 아시나요? 네. 그게 몇 년도에 나왔는지 아세요? 2011년도에 나왔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산업 전반에 원전 쪽도 계신가요? 원전 쪽? 원전 쪽? 60880이죠? 네. 배 리뉴얼도 2011년도에 나왔습니다. 또 딴 거 뭐 있죠? 우리 의료 쪽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의료 산업이
이렇게 막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요. 6230사라는 규격이 있습니다. IC 6230사. 걔도 2011년도에 리뉴얼이 됐습니다. 또 뭐 있죠? 또 뭐 있어요? 6108? 잘 아시나요? 산업 전반에 쓰는 6108? 걔도 2011년도에 리뉴얼이 됐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무기체계도 2011년도에 나왔어요. 무기체계 그 소프트웨어. 그래서 우리나라가 선진 사례만큼 소프트웨어가 저는 느리다고 생각 안 합니다. 네. 여하튼 2011년도에 전 세계의 소프트웨어 이슈들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문제는 뭐냐면은 문제는 아니죠. 여하튼 다른 그 규격들의 성격들에 이제 뭐가 들어가기 시작하냐면 커버리지라는 내용이 계속 들어갑니다. 네. 이 커버리지는요, DOL78CB에만 실려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다른 도메인에서도 그런 검증에 대한 중요성들이 높아지면서 점점 DOL78B에 있는 내용들이 들어가는 거죠. 여하튼 DOL78C에 대한 배우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내용들을 제가 좀 다듬으면서 필색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또 외국에서 받아야 되는 거냐, 외국인 와야 됩니다. 네. 외국인 아니. 그래서 우리 교수님께서 한 가지를 빼먹었는데, 앞단에 말씀드린 그 ARP 문서들, 세이퍼티 어세스먼트 뭐 이런 문서들 만들고 그런 컨설팅을 하고 하는데 비용을 쏙 빼셨어요. 한 30억 들어갑니다. 30억 외국에서 하면. 그래도 지금 교수님이나 우리 공학센터나 이런 데서 그런 많은 비용들이 외야에 지금 넘어가는 것보다 우리가 전문가를 양성하고, 그래서 지금 이슈가 좀 많이 돼 있다고 좀 봐도 됩니다. 여하튼 DOL78C는 2011년도에 나왔고요. DOL78C는 안전하게 그 소프트웨어 비행기에 탑재됩니다. 탑재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비행기가 탑재되지 않는 소프트웨어도 굉장히 많죠. 지상체도 많죠. 여기 지상체 시스템 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죠? 저랑 뭐 아시는 분도 계신데, 그런 건 그라운드 시스템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행기는 완전하게 에어건 시스템과 그라운드 시스템으로 나눠져. 철도로 따지면 철도 차량과 신호로 나눠져 있죠. 네,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자동차면은 바디와 제어 이런 식으로 좀 나눠지듯이 DOL78은 완전히 그 에어건 시스템이라고 하는 비행기 탑재물에 대한 개발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항공기획 소프트웨어의 오작동물이나 최소화하기 위해서 개발 이렇게 해라 라고 있고요. 이게 국제적인 인증 표준은 아니고요. 네, 솔직히 말하면 미국에 있는 FAA에서 그 날아다니는, 전 세계에 날아다니는 비행기는 가망 인증이라는 걸 갔습니다. 영어도 되게 어려워요. 가망 인증을 갔는데, 우리가 미국에다가 비행기를 팔건 어디다 비행기를 팔건 우리나라의 자기네 자국 내에서 그 하늘에서 날아다닐 수 있는 비행기 조건이 되는지를 따지는 곳이 미국은 FAA인 거죠. 네, FAA인 거죠. 그래서 미국에다가 우리가 수출을 하려면 FAA의 인증을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자국에서 우리나라 항공에서 날릴 거면은 FAA 인증이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전혀 없습니다. 인증비가 얼마나 비싸냐면 뒤에 나오는데, 뒤에 막 DR 사진들이 있는데요. DR 한 번 오는데요. 네, 이코노미 절대 안 하잖아요. 네, 한 번 오는데 체류비만 4,000만 원. 비용이 어마어마한 거죠. 이 사람들. 하루 일하는데 800만 원이에요. 뭐, 한 달만 있어도 어마어마한 비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뭐 설명하기 전에 좀 이제 DOL78을 하는 건 좋아요. 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인증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미국에 수출하는 게 아니면. 네, 그래서 국내에서 그거를 만족할 만한 수준의 개발을 하고, 충분히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 항공에만 돌아야 되는데, 굳이 외국에, 기존에는 그랬어요. 2013년도 이전에는 정말 수많은 그 항공 개발 업체들이 미국 가고 FAA 인증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 고생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인천에 인증원이 생겼죠. 항공 인증원이 키아스트라고 하는 생겼죠. 그다음에 군 가망 인증 당국이 생겼어요. 그래서 국토부 산하에 그런 아주 그 기관들이 많이 지금 현재 있고, 거기서 도움을 요청하면 많은 부분들이 해결됩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 문서는 DOL78 문서는 RTCA라는 이 항공 협회에서 나왔습니다. 나왔고요. 여기에 DOL78만 나온 게 아니라 지상체는 우리가 278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교수님 써놓은 어떤 하드웨어 품목들은 254라는 문서를 따릅니다. 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160G를 따르고요. 규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비행기를 만들 때 많이 있고, DOL78는 완전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야기들만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제가 써놨죠.
그래서 지금 2011년도에 DO78C가 나오면서 278A도 업그레이드가 됐고 이전에 278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A가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이렇게 이력은 이 정도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교수님께서 얘기하셔서 제가 이거는 좀 개요만 설명하고 넘어갔어요. 471이 있고 아까 설명했던 4754 이런 것들이 이런 프로세스를 거치면은 내가 만드는 이 제품이 레벨이 몇인지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10의 마이너스 5승인지 3승인지 제가 아까도 질문하신 분이 계신데 기억이 안 나요. 규격이. 규격이 있었죠. 그래서 요 앞단의 이 프로세스를 거치면은 내가 만들어가야 되는 우리가 LRU라고 합니다. 그죠? 항공기에 탑재되는 부품들은 우리가 LRU라고 하는데 이 LRU마다의 레벨들이 정해집니다. 근데 우리가 2011년도부터 우리가 2015년도까지 지금 이제 교수님과 같으신 분들이 이렇게 시스템 세이퍼티를 해야 된다라고 굉장히 많은 목소리들을 내고 있어서 이제 인지를 했지 이전에는 어떤 일이었냐면 소프트웨어를 가지고서 레벨링을 정했어요. 우리 국방 무기체계 규격에도 소프트웨어만 가지고서 레벨링을 정하는 거예요. 이 10-9승이냐 이런 말들은 우리가 뭐냐 왜 그런 말들이 나왔냐면 아시겠지만 이 하드웨어는 마모 시점이 있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죠. 쓰다 보면 고장나고 마모 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떠한 고장률이 있기 때문에 한데 소프트웨어 고장률이 있나요? 오늘 돌린 게 뭐 1년 동안 돌린다고 해서 죽나요? 의아해하죠 좀. 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서 레벨링하는 거는 좀 어느 규격에 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DO78을 레벨링하는 문서가 절대 아니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DO78은 여기에 이렇게 이런 프로세스를 거쳐서 여기에 이렇게 개발할 때 사용하는 문서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앞단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항공에서. 하나도 없다는 아닙니다. 제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너무 큰 거예요. 지금 KFX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현재 이 앞단을 KFX의 그 가망 인증 팀하고 그걸 해서 이 작업들을 지금 해서 LRU마다의 레벨링을 이제 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레벨이 다르니까 제품의 개발하는 비용도 다르겠죠. 레벨 A를 만족하는 놈하고 레벨 D를 만족하는 놈은 비용 차이가 당연히 있거든요. 해야 되는 업무가 다르니까. 네. 그런 것들을 요 앞단이 안 되어 있는 프로젝트는 비용 산정도 정말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해서 앞단에서 이게 설명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 DO78C는 구성물들이 좀 있어요. 우리 소프트웨어가요. 1972년도에 제가 나왔다고 했는데 1972년도에 제 발표가구나. 아니죠. 1972년도에 시어머가 나오면서 동시에 우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그때는 없었죠. 소프트웨어 나왔으니까 우리 기계 엔지니어들이 우리 시스템 엔지니어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야 이거 소프트웨어 사용하면 다 죽는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네, 그래서 1973년도부터 1975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미국에 있는 대학들하고 영국에 있는 대학들이 전부 다 소프트웨어를 이 C 언어를 못 사용하기 위해서 조직이 설립돼서 반대를 했어요. 네, 반대를 했습니다. 놀랍죠? 이 소프트웨어 사용하면 죽는데요. 근데 지금 많이 죽죠? 정말 많이 죽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죽습니다. 이 C 언어 때문에. 뭐 교수님이 사건사고 내놨지만 패트리어트 뭐 이런 거는 뭐 수없이 많이 들었고요. 지금도 소프트웨어 때문에 많이 사람들이 지금 사고들이 많이 나고 있죠. 네. 그런 것처럼 1975년도에 이 소프트웨어 C 언어를 쓰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유를 아세요? 왜 이 사람들이 그때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쓰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좀 고민해 보세요. 왠지 왜 그랬냐면요. C 언어는 변환이 됩니다. 그죠? 컴파일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전적으로 그때 개발자가 의도하지 않는 행위들이 전부 다 우리 최종 제품에 탑재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네. 근데 지금 그게 지금 이때에 굉장히 현실적으로 나왔어요. 여러분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기능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옵티마이제이션한 코드와 실제 C 코드를 옵티마이제이션한 코드를 디컴파일하고 그 다음에 실제 C 코드랑 비교하면요, 내가 짠 코드는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플로우와 완전히 다른 기능들로 지금 옵티마이제이션이 기능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무섭죠. 네. 여하튼 그래서 제가 그 말 75년도에 이렇게 변환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컴파일러가 몇 종류일까요?
엄청 많죠. 1000개가 넘습니다. 네. 그 컴파일러마다 시어너를 해석하는 방법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1975년도에 시어너를 반대했던 사람들이 결국 1998년도에 아주 후죠. 뭘 만들었냐면 미스라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네. 폴 버넨 회장, 마이클 헨넬 회장, 크리스트 회장 이런 사람들이 그때부터 시어너를 반대했던 사람들이고요. 그 사람들이 1998년도에 드디어 실패한 거죠. 시어너 확산을 막는 걸 실패한 거죠. 그래서 야 그러면은 안전하게 쓰는 방법들을 하자라고 해갖고 1998년도에 드디어 미스라라는 코드 룰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드디어 이 사람들이 1992년도에 코드 커버리지를 듀얼18에 실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다 만든 거예요. 여하튼 그렇게 근데 우리 시어너가요 발전이 없어요. 시어너 발전되는 거 보셨어요? 똑같습니다. 제어문 4개밖에 없어요. 이프문, 스위치, 홈문, 와일문 더 있어요? 없습니다. 네. 학교에서 시어너 한 학기 가르치죠. 않습니까? 그지? 때에 따라 다릅니까? 네. 저는 학교에 이제 교수님 계셔서 말이 좀 조심스러운데 저 학교 다닐 때 시어너 포인트 전까지 배웠어요. 네. 교수님들이 잘 모르시나 봐요. 여하튼 그 시어너가요. 시어너를 한 학기 이상 가르칠 수가 없어요. 너무도 간단한 어떤 시어너죠. 지금 요구사항이 우리가 이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죠. 지금 함정은요. T50대랑 지금 KFX랑 요구사항이 한 4배 가까이 됩니다. 네, 기능이 굉장히 많아진 거죠. 그러면은 그거 많아지면서 많아진 건 뭐죠? 코드 양밖에 없어요. 네, 새로운 랭귀지의 어떤 대체가 지금은 없습니다. 시어너를 양만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양만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가 제한된 환경에서 이 시어너를 빨리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자동화 코드를 이용하거나 뭐 모델링 기반을 이용하거나 뭐 여러 가지 그 개발 환경만 변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듀얼18은 2011년도에 새로 리뉴얼을 할 때 330, 331, 332, 333을 같이 내는 겁니다. 이게 듀얼18B에는 없었습니다. 네, 첫 번째 볼까요? 첫 번째, 툴 퀄리피케이션.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는 거는요, 이제는 사람이 그 많은 200만 라인을 작성할 수 없어요. 지금은 많은 도구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200만 라인을 검증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도구들을 무조건 사용합니다. 우리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개발팀에서 듀얼18를 따른다? 도구값만 얼마 쓸까요? 도구값만. 뭐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하나 정도 10억 정도 쓸 거예요. 10억 정도. KFX는 도구값만 100억 이상 썼습니다. 근데 그런 도구들도 개발자가 하지 않는 일들을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실행성 있는 도구를 써야 된다라고 해갖고 이렇게 소프트웨어 툴을 사용을 할 때는 이런 퀄리피케이션 보증이 돼야 된다라고 해서 이런 규격을 내는 겁니다. 아무거나 쓸 수 없어요. 아무거나 쓸 수 없고. 디오 331은 뭐냐면요. 요즘에 메소스의 시뮬링크 맞나요? 그 다음에 우리 랩소디 또 뭐가 있어요? 스케이드, 한국에 많이 쓰는 그런 오토코드 도구들이 있는데 얘네들을 모델 베이스의 모델 기반의 개발 환경이라고 하죠. 걔네들은 핸드코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를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331이 나왔고요. 332는 이제 객체 지향, 이거 좀 어려운데요. 객체 지향이라는 그런 이게 왜 나왔을까라는 고민을 좀 해보면요. 비행기에서 비행기 하시는 분 계시나요? 한국 쪽에 C++를 많이 안 썼어요. C++를 많이 안 썼습니다. 실제로. 네, 한국에서는요. 원전은 아직도 C++ 안 쓰죠. 맞죠? 네, 제가 원전 분야가 아니고 슈어가 잘 알아서. 네, FPGA나 이런 걸로 좀 쓰는 건데. C++는 안 쓰죠. 안 씁니다. 금지돼 있죠. 자동차는 어떠죠? 자동차 쓰죠. 쓰고 있네요. 네. 원전은 아직도 안 써요. 근데 우리 항공도 C++를 전혀 금지해 놓다가 미국에 우리 JSF 아세요? 조인트 스트라이크 파이터? 네. 걔가 C++를 썼어요. 항전에서. 네. 항전에서 쓰면서 그러면 전 세계 우리 항공 엔지니어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저 비행기 위험해. C++ 썼어. 너무 위험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로켓 마틴이 어떻게 했냐면요. 야, 우리 C++ 썼지만은 우리 너무 안전하게 C++ 썼어 하면서 C++ 규격을 내놓습니다. 네. JSF C++ AV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지들 비행기 팔아먹기 위해서. 네, 실제로.
2005년도에 나온 JSFA C++ 그 규격을 한 번도 업그레이드 되지 않고 우리나라는 국방에 갖다 쓰고 있어요. 문제가 좀 심하죠. 여하튼 그래서 객체 지향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해서 미국에 비행기 팔아먹기에 넣어놨다고 이렇게 나쁘게 엄청 얘기할게요. 저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하튼 객체 지향에 대한 것들이 위험하니까 이렇게 사용되라고 나왔고요. 333은 포멀 메소드라는 어려운 이걸 뭐라고 그러나요? 형식? 있죠? 정형기법. 제가 필드에서 기술을 연구해서 용어 정의가 좀 약합니다. 포멀 메소드 왜 나냐면 이 소프트웨어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소프트웨어가 고객에게 입증을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돼서 우리가 다 정량화가 돼야 돼요. 다. 그래서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정량화하는 수치들이 많이 있죠. 라인수 몇 개야, 뭐 커버리지 얼마, 100% 조사해야 되죠. 그런 아주 뭐든지 다 수치로만 이야기를 합니다. 수치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방법에 대한 것들이 333에 들어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요. 듀얼 78을 여기서 하셔야 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항공에 계시다면은 여러분들이 짠 코드가 검증 가능하냐라는 거를 증명하셔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검증했어 라고 증명하는 게 아니고 검증 가능한 요구사항이냐, 검증 가능한 설계서냐, 설계 요건이냐, 검증 가능한 코드를 짰느냐를 입증을 해야 돼요. 그거 입증 못하면 듀얼 78을 인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또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짠 요구사항이 정확하냐라고 물어봐요. 설계서가 정확하냐. 이 말도 안 되는 정성적인 질문이죠. 근데 그거를 정성적 질문을 정량적으로 무조건 답해야 돼요. 그게 바로 DO 333의 방법들이 써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성물이 좀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했듯이 이 DO 78C에는 개발 플래닝, 그 다음에 개발 프로세스, 그 다음에 인티그럴이라는 게 아주 총괄이라고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저는 국방 쪽은 이게 통합이라고 좀 표현을 많이 하는 거예요. 통합? 그래서 이 프로세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플래닝에는 이제 어떤 것들이 있나? 글씨가 보이나요? 교재를 한번 보십시오. 플래닝에는 이런 산출물들이 나와야 돼요. 우선 아까 말한 피셋, 개발 계획서, 검증 계획서, 그다음에 형상 관리 계획서, 품질 보증 계획서, 그다음에 아주 생소한 게 여기 딱 있어요. 소프트웨어 스탠다드라고 보이세요? 소프트웨어 스탠다드. 이게 다른 도메인에는 없는 플래닝 단계에서 요구하는 문서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그 3종 세트라고 하는데 우리 스탠다드 3종 세트라고 하는데 여기서 요구사항 명세서 작성하셔야 되죠.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근데 요구사항 명세서도 기준이 있어요. 기준. 여기에 이 스탠다드에 맞게 요구사항 명세서를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하기 전에 이 플래닝 단계에서 이 스탠다드 작성하는 게 아주 애를 먹습니다. 아주. 두 번째는 뭘까요? 스탠다드 SDD죠. 소프트웨어 설계 명세서를, 설계 기술서를 작성하는 방법도 여러분들 그냥 작성하는 게 아니고 스탠다드에 맞춰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 내용은 제가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설명 못 드리고 요구사항 스탠다드에 뭐가 있냐면은 요구사항 명세서가 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의 요구사항에는 하나만 적게 되어 있어요. 하나의 인덱스에는. 그런 것들. 여하튼 스탠다드에는 설계 스탠다드에서는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설계 엔드 조건과 오버 조건인데 얘에 대한 뎁스가 3 이상 넘어가지 않았는지 이런 조건들이 있어요. 굉장히 기술적이죠. 그래서 이거는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요. 회사마다 다 이 기준은 달라요. 그리고 개발하고 있는 항정거를 FKMS에 도입할 수 없어요. 연료계통에. 그런 것처럼 다 달라서 업체마다 이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획 문서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디벨롭먼트 프로세스에서는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그 다음에 설계 문서를 만들고 소스 코드를 만들고 이제 생소한 코드들이 나오죠. 익스큐티블 오브젝트 코드 그 다음에 파라미터 데이터 아이템 되게 어려운 내용들인데 여하튼 개발 산출물들이 이 정도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 정도로. 그리고 요구사항 그 다음에 설계에서 코드 이거 이외에도 우리가 왜 코드와 익스큐티블 오브젝트 코드가 나눠져 있을까요?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코드는 지금 개발자가 짠 겁니다. 개발자가 짠 건데 오브젝트 코드는 개발자가 아닌 컴파일이나 빌더들이 추가하는 코드들이 있어요. 우리가 컴파일하고 링커를 할 때 옵티마이제이션이 들어가거든요.
그 추가되는 코드들 때문에 비행기 사고가 너무 많이 난 거예요. 네, 1995년부터 2011년 이 사이에 이 컴파일러에 제공하는 그 코드들 때문에 너무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익스플로러 오젝트 코드에 대한 검증과 관리를 DO78C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두기 시작합니다. 네, 그렇게 좀 보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 베리피케이션 활동이죠. 네. 아까네 여러분들 그 검증이라는 걸 하다 보면요, 그 용어가 다 틀린데 베리피케이션과 밸리데이션 용어 때문에 항상 골머리가 싸우는 거죠. 그죠? 네. 그거는 이 시스템일 때의 베리피케이션과 우리가 소프트웨어에 아주 단편적으로만 들어왔을 때 DO78C의 베리피케이션은 정의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DO78C의 베리피케이션 정의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리뷰와 테스트와 어널리시스 이 세 가지를 베리피케이션이라고 하고 있어요. 리뷰와 어널리시스, 테스트. 리뷰는 뭐냐면요, 우리가 SRS 문서를 하나 만들었어요. 여기 써있는 없죠. SRS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럼 얘는 우리가 사람이 검토해야 되죠. 사람이 검토해야 된다. 그래서 국방에 계신 분들이 안 계셔서 좀 그런데 우리가 개발을 하다 보면 SFR 요구사항 명세서를 검토하는 아주 그 힘든 그 고객들 모셔놓고 군인들 모셔놓고 하는 그 리뷰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PDR, CDR이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PDR은 예비 설계에 대한 어떤 리뷰 활동, 그 다음에 CDR은 상세 설계에 대한 메인 그 리뷰 활동, 그 다음에 TBR이 있어요. 그 테스트에 대한 리뷰 활동. 이런 리뷰 활동이 우리가 문서를 가지고서 우리가 회의를 하고 검토회의를 하는 게 우리가 리뷰 활동이라고 합니다. 검증 중에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널리시스는 뭐냐면은 자동화 도구들을 위해서 가지고서 분석을 하는 것들. 요구사항 명세서를 분석한다든지 설계서를 분석한다든지 설계서 문서를 분석하는 도구가 있나요? 그게 아니고요. 설계에서 사용된 어떠한 레스옵스 시블링크에 대한 그 마부, 그 모델 마부를 사용했다. 그럼 걔네들은 자동화 도구로 분석할 수 있죠. 도구니까. 네, 그런 분석을 통해서 입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테스트는 이제 실제 우리가 개발이 나왔을 때 실제 런을 시켜서 돌리면서 하는 그런 리뷰와 어널리시스 테스트, 얘를 DO78은 베리피케이션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의 제목이 DO78C가 아니라 DO78C의 검증 강화입니다. 네, 개요만 했는데 제가 45분 줬어요. 네, 시간 조절이 아주. 네, 여하튼 이렇게 베리피케이션 프로세스가 있고요. 네, 제가 그 다음에 이제 형상관리 프로세스는 다른 거와 어느 때랑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루는 주제는 아닙니다. 네, 그 다음에 그 품질 보증 활동도 이런 프로세스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총괄적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느냐. 아까 피색 문서를 누가 질문하셨는데 항공기에서 만든 프로젝트가 피색이 통과되지 않으면 개발이 안 돼요. 피색을 검토를 해서 이 업체가 인증받을 만한 개발 제품을 만들 수 있는지 피색을 통해서 다 검증합니다. 네. 그래서 DO78C를 우리가 따를 때 피색이 반 이상이에요. 피색만 통과하면 뒤에는 다 통과했다고 보면 돼요. 피색만 통과하면 뒤에 우리는 검증한 결과 리포트만 낼 정도로 피색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다룹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소프트웨어의 플래닝에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이렇게 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조금만 뒤로 넘어. 이것도 방금 전에 얘기했던 레벨 A, C, D, E까지 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이것도 레벨 A에 따라서 레벨 A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A 테이블부터 10까지 있는데 이게 개발자가 해야 되는 업무들입니다. 네, 7개를 해야 되고요. 13개를 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결국 봤더니 레벨 A의 업무는 71개에 개발자가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69개의 일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DO78은 얼마나 무섭냐면 여러분들 여기 71개 일을 했잖아요. 이거에 대한 문서가 전부 다 에비던스라고 하죠. 우리가. 네, 그거를 전부 다 제출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레벨 A랑 B가 별 차이 없는 거 같죠? 네,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뒤에서 좀 시간이 되면 좀 설명을 좀 더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산출물은 DO78C는 22종 정도가 나오고요. 우리 철도나 자동차 쪽은 한 40종 넘는 것 같아요. 철도 40종 계신가요? 제가 이쪽 분야가 아니라서 철도하고 자동차는 문서 종류가 한 40종이 더 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왜냐하면 제가 아까는 설명드렸듯이 DO78에 조직과 관련된 게 전혀 없다. 누가 아웃사이더 이런 것들이 DO78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말냐면요, 혼자 개발하고 혼자 검증하고 혼자 다 해가지고
그냥 내가 품질도 체크하고 내가 그냥 생산 관리도 해갖고 인증받는 사례도 저는 봤어요. 여하튼 이렇게 22종의 문서들이 이렇게 나오게. 그래서 조금 특이점은 우리가 SRS라고 하죠. 저희 다른 데서는 항공에서는 SRD라고 합니다. 소프트웨어 리ኳ이어먼트 데이터라고 합니다. 데이터.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검증 프로세스 요것만 빨리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그각 테이블마다 이 71개의 그 오브젝티브들을 달성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는 뭐 예를 들어 요구사항 명세서를 만들어라. 뭐 여러 이런 것들이 71개가 있다는 겁니다. 아주 디올치판에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해야 되는 활동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의 주제인 베리피케이션 오브 베리피케이션 리절트. 이게 뭔 말일까요? 되게 어렵죠. 요거를 테스트로 좀 바꿀게요. 테스트로 우리가 좀 쉽게 하려면 돼요. 테스트. 그러니까 이 테이블이 제일 중요하고 이 테이블이 바로 커버리지가 있는 내용인데 왜 이 테이블을 제가 넣어놨냐면은 우리가 너무 무식하게 커버리지 활동을 했다 이거죠. 2011년도에 우리가 커버리지를 국방에서 해야 된다고 나왔어요. 네. 그래서 우리 국방에 있는 모든 소프트웨어가요 커버리지 100%에 목을 맸어요. 네. 그래서 커버리지 100% 다 달성하고 정말 훌륭하게 했어요. 네. 근데 비행기 낚싯대 떨어졌죠. 논밭에 떨어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기능 검증이 하나도 안 이루어졌어요. 커버리지를 본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기능과 상관이 없거든요. 상관지게 해야 되는데 상관지게 5년 동안 우리가 안 했어요. 우리가 돈을 얼마 썼을까요? 국방에 계시면 안 계신가요? 안 계시면 제가 막말해도 되죠. 우리 슈어도 경쟁사인데 한 300억 쓰지 않을까요? 그죠? 5년 동안 슈어가 100억 벌고 우리도 100억, 그러니까 메이저 회사가 100억씩 번 것 같아요. 5년 동안 그것 때문에. 근데 비행기가 낚싯대 떨어졌어요. 그래서 2016년도에 드디어 이제 제대로 된 규정으로 바꿉니다. 그게 뭐냐면 요구 기반 시험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요즘 아주 이슈예요. 네. 요구 기반 시험.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기능 시험을 우리가 실험한다고 하면 무조건 그건 기능 시험이죠. 네. 기능 시험인데 지금 요구 기반 시험으로 바뀌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건 뭐냐면 테스트 베리피케이션은 뭐냐면 기능 시험을 했더니 기능 시험 우리 개발자들이 다 하셨어요. 기능 시험 했다. 그러면 이 기능 시험을 잘했는지 평가하는 프로세스거든요. 커버리지는. 네. 커버리지 자체가 기능 시험 아니에요. 커버리지 다 했다고 우리가 품질 올라가고 절대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고 우리가 기능 시험을 했는데 이 기능 시험을 얼마나 완벽하게 했는지를 보는 평가 지표가 바로 커버리지고 여기 보면은요 테스트 절차서들을 했는지 그다음 뭐 여기 보면 하이레벨 리콰이어먼트를 다 했는지 그러니까 요구사항 명세서에 있는 내용들을 다 했는지 커버리지를 구해야 되고요. 설계서에 있는 문서들을 다 했는지 커버리지를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소프트웨어 코드에 구조적으로 다 했는지 스테이트먼트 커버리지, 디시전 커버리지, MCDC를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용되는 변수들이 전부 다 사용되어지는지 그거를 가지고서 테스트를 했는지 보는 이거는 완전히 기능과는 상관없는 내용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만 하고 제가 한 3분만 더 쓸게요. 제 시간이 지났는데 이게 뭐냐면요. 지금 그림이 잘 안 보이나요? 여기 이게 검증 프로세스의 그림이거든요. 네. 이 그림 말고 더 대단한 그림은 없어요. 현재. 네. 저는 V 모델이 별로 안 좋아하는데 검증의 그림은 이게 최고인 것 같아요. 자 보시면요. 첫 번째 소프트웨어 리ኳ이어먼트 베이스 테스트 제너레이션 테스트 케이스를 만드는 연구입니다. 테스트 케이스를 만드는데 어디서부터? 디벨로먼트 프로세스로부터 SRS와 SDD에서 테스트 케이스 도출하는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그렇게 5년 동안 안 했거든요. 우리 전부 다 커버리지만 구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하튼 우리가 SRS와 SDD에서 도출해가지고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고 이 테스트 케이스가 그러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100개, 1000개가 있는데 이 테스트 케이스를 로우 레벨 유닛 시험을 또는 단위 시험, 통합 시험을 또는 하드웨어랑 연관지어서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그림의 굉장히 중요한 우리 소프트웨어가 그래요. 하드웨어는 안 그렇습니다. 근데 소프트웨어는 우리 지금 V 모델이 어떻게 돼 있죠? 유닛 시험하고 통합 시험하고 시스템 시험하고 중복된 시험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 디올지8에는 절대 단계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떤 요구사항은 단위 시험으로만 해도 되고 어떤 요구사항은 통합 시험으로 해도 되고 어떤 요구사항은 하드웨어가 있어야지 한다는 겁니다. 이게 단계가 아니에요. 네. 단계별이 아니라 병렬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하튼 이렇게 시험을 해서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소프트웨어 리콰이어먼트 베이스 테스트 커버리지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요구사항 커버리지가 우리가 번역을 해서 보통 칭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했는데 우리 개발자가 1000개를 했는데 요구사항에 있는 거 다 한 거야?
그 다음에 설계서에 있는 거 다 한 거야를 따지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이게 100%가 안 됐으면 뭐죠? 기능에 있는 거 시험 아직 안 한 거죠. 그러면 테스트 케이스를 다시 만들어야죠.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레벨 D입니다. 레벨 D도요. 요구사항 시험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건 기능 시험입니다. 커버리지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C부터는요, 레벨 C부터는 뭐라냐면 품질을 따지기 시험합니다. 그래서 여기 잘 보이는 소프트웨어, 스트럭처 커버리지, 스테이트먼트, 디시전, MCT가 이 분야에 있어요. 네, 그래서 뭐냐면, 그래, 개발자들 내 테스트 케이스 1000개 만들어서 다 했는데, 모든 라인을 지나가는 테스트 케이스야? 모든 분기문을 지나가는 테스트 케이스야? 모든 조건들이 잘 변경되는 테스트 케이스야? 모든 변수를 사용한 테스트 케이스야를 이때 물어봅니다. 네, 이때 물어보면 맨 마지막에 뭐가 있죠? 엔드 오브 테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테스트의 완료 조건이에요. 커버리지 2개가. 요구사항 100%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코드 커버리지도 다 달성을 해야지 우리가 테스트가 끝난다는 거죠. 네, 기능 시험에서 패스가 나왔다고 테스트가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도 우리가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그림이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그림인데 처음에 제가 2004년 때는 요 커버리지만 구하느라고 슈어하고 매일 막 불철주야 다니면서 뛰어다녔어요. 우리 개발자들 커버리지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해놨더니 비행기 떨어지고 사건은 다 나오고 연간 지어 봤더니 상관없는 시험들을 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좀 오늘 중요한 내용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 조절이 안 되네요. 정각까지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검증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현재 이슈가 요구 기반 시험으로 바뀌었고 옛날에 단위 시험을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뭐 그게 뭐냐면 바텀업 방식이었어요. 우리가 옛날에. 네, 단위 시험하고 커버리지 100%. 근데 지금은 이게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단위 시험으로 기능 하나를 못해요. 시험을. 그러다 보니까 탑다운 방식이 지금 아주 이슈가 돼서 대부분 지금 시험은 탑다운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V 모델이 안 맞죠. 네. 근데 지금 소프트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슈어하고 저희 노아 소프트하고 힘든 게 뭔가요? 네. 그거를 그 전체 규모를 시험을 만들면 시험 환경을 구축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네. 제가 뒤에서 좀 설명을 했는데 이거 좀 따질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 케이스를 구축하고 제가 설명드린 이거는 뒤에는 도구들 설명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데 와서 저희 도구 좀 설명하고 홍보하려고 했는데 네, 다 넘어갔어요. 네. 도구는 자료만 이건 KFX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어떤 시스템 구축해 놓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넘겨서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전부 다 해놓은 부분. 방대하네요. 네, 이렇게 지금 아까 질문하셨는데 디올78을 우리가 만족해서 했다 그러면 요 인증서가 나옵니다. 디올78의 SY 1단계를 만족하더라. 플래닝 우선 문제 없더라. 그래서 DR이 이렇게 사인한 겁니다. 네, 그렇게 좀 보시고요. 이거 사례입니다. 계속 민소엘비들 이런 사례. 지금 한국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스티브 몰튼이라는 DR입니다. 스티브 몰튼을 저희가 이용하는 이유는 DR 중에 가장 어려워요. 어리다 보니까 질문을 조금만 유도해도 이렇게 미국에 있는 자료를 많이 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지금 KFX의 DR, 그 다음에 LCH, LAH의 DR, 그 다음에 한국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고의 DR, 그 다음에 LTD에서 하고 있는 OS DR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과부하가 걸려 있어서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 있고요. 이렇게 DR 검토들, DR이 어떤 걸 검토하는지 제가 뒤에 자료를 넣어놨습니다. 충분히 자료 보시면서 필요하신 내용이 있으면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우리나라 국내 거의 20조 사업이죠. KFX의 환경입니다. 이건 다 오케이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REP 요구사항을 쓴다까지도 그렇고 제가 오케이를 받아서 여기에 리퀘어먼트 베이스 테스트나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시스템을 도출을 해서 ALM을 어떻게 구축했고 이렇게 하이레벨 리퀘어먼트, 로우레벨 리퀘어먼트의 관계도를 전부 다 추적해갖고 지금 하고 있다. SDD만 5,000페이지가 넘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아니면 이제는 관리하기 힘들다는 거죠.
휴먼 에러를 너무 작용을 많이 한다는 거죠. 조금만. 검증 사례도 한번 보시면은 이런 시스템들을 구축했구나. 그리고 제가 지금 최근에 했던 그 가만 디올츠파를 만족을 시키고 미국의 인증을 받은 여러 가지 그 사례들을 좀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사례들을 하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앞단에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요 사례들이 전부 다 우리는 한국 사람들 문제가 뭐냐면 레벨 A 받으면 좋은 줄 알아요. 네. 그래서 실제 여기 있나요? 여기는 제가 안 넣어놨는데 흑역사를 안 넣어놨는데 우리 국방업체에서 MFD를 만들어갖고 그거를 우리나라 최초로 레벨 B 인증을 받았어요. 예, 질문 주십시오. 제가 그 사업에. 그 사람 하셨어요? 저 얘기하기가 좀 불편한데? 수출하셨어요? 왜 못한 줄 아세요? 전 세계 MFD를 레벨 C를 쓰거든요. 우리 넥스원이 죄송합니다. 넥스원 스마트인가요? 스마트. 레벨 B를 받은 거예요. 네. 우리 높으면 좋은 줄 알았죠. 그래서 레벨 B로 개발을 하고 레벨 B 인증을 받았는데 전 세계는 레벨 C를 필요로 한 거죠 지금. 네, 말도 안 되는 이런 문제들이 봉착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레벨링을 제대로 지금 우리 교수님이 설명한 대로 세이퍼티 어세스먼트를 거쳐서 레벨링을 해서 제품을 만든 게 아니라 우리가 레벨링을 높으면 좋은 줄 알고 또 그런 아주 무지막지하게 막 레벨 A만 하면 품질 다 올라가는 줄 알고 레벨 A로 한다고 품질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 맞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안타까운 지금 2000쪽인데요. 2017년도에 하는 지금 사업들 이제 인지를 해서 레벨링을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조금 준비한 발표 자료는 좀 하고요. 네, 질문 있으면 질문 잠깐 받아도 될까요? 5분만. 네, 질문해 주십시오. 지금 DO178C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국가에 우리 국내에 국방 관련된 제품 납품한다고 했을 때 철도 제품을 DO178C만 만족하면 되는지 아니면 우리 국방부에서 만든 별도의 그런 요구사항을 적용해야 되는지 네, 그 국방은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우선 첫 번째, 국방은 밀 516C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가만주 규격이에요. 거기 안에 DO178이 있고요. 거기 안에 254가 있고, 거기 안에 160G부터 해서 다 있습니다. 한 규격이 한 17개 정도 될 것 같아요. 17개를 다 해야지 국방에 진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 밀 516C가 국방 규격이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소프트웨어는 DO178을 콜을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밀 516C만 따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국방 무기체계 매뉴얼을 또 따라야 돼요. 규격을 지금 따라야 되는 게 국방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아니요, 비슷합니다. 한두 개씩 근데 이제 물들이 추가가 되죠. 아까 제가 해야 되는 업무가 1은 한 개라고 했잖아요. 밀 516C를 하게 되면 밀 516C 말고 무기체계를 또 해야 된다면 한 3가지가 더 늘어나요. 얘가 포함하고 그러지 않고 교집합들이 좀 있어요. 네,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네, 예. 앞에 분 먼저 하고 278A는 어떤 내용을 278A하고요 178하고 똑같아요. 네, 똑같은데 178은 레벨이 A부터 D까지 있잖아요. 근데 278은 레벨이 1부터 6까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78은 비행기가 사고 나면 사람이 죽잖아요. 근데 그라운드는 사람이 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크리티컬 레벨이 아니라 어셔런스 레벨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내가 보증할 수 있는 어떤 보험 수준 이렇게 해서 278을 하는데 하는 업무는 똑같습니다. 지상에 대한 네, 지상의 그라운드 시스템이라고. 네, 똑같습니다. 뒤에 아까 그 118B가 나오는 시기가 1992년인가 그렇고 네. 시기가 2011년이잖아요. 네. 한 20년 정도 됐는데 네. 20년 동안 그 스탠다드를 쓴다는 게 굉장히 저는 의아해요. 그 중에 이제 그 사이에 에디션이 일어났거나 리비전이 일어났거나 그랬을 거라고 봤는데 네. 그게 없이 그냥 바로 C로 들어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없었습니다. 실제 없었어요. 사실 건지 아니면 그 전에 에디션이라는 게 혹시 아니,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1995년도에 DO178B가 나왔고요. 저는 이제 제가 구체학과입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제가 안 살아서 모르겠는데 저는 2002년도부터 4년도부터 저는 DO178B를 했는데 그때도 적용되지 않았어요. 되게 생소했어요.
지금 보시면요, 이 DO780 2011년도에 나왔는데 처음 들어보신 분 계시죠? 여기 오신 분들이. 이게 굉장히 전파가 많이 늦습니다. 중간에 나온 건 단 하나도 없어요. 예, 우리나라 수리온이 DO782를 따랐고요, TOCB DO782를 따랐습니다. KGGB도 B를 따랐고, 그다음에 우리 스마트 무인기도 있죠, 한국에서 개발한 걔도 DO782를 따랐습니다. 중간에 다른 규정들이 나온 건 없습니다. 그 레퍼런스를 한번 보니까 네. 그 유로캔가는 예, 그건 에사에서 나온 거고요. 유럽은 에사를 따른다. ED209라는 규격이 있는데 그게 178B하고 똑같은 규격입니다. 그래서 RTC에서 규격을 만들 때 불어랑 영어로 두 개를 나눠요. 똑같습니다. 규격. 그래요? 네, 근데 완전히 똑같습니다. 유로케 2000에 에디션 2라고 지금 돼 있는 레퍼런스를 한번 본 적이 있어서 네네네. 그래서 혹시 그게 DO782랑 똑같은 거예요. 아닌데 ED12에 네. ED12B거든요. 네. 여기 에디션 2라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그래서 못 찾았는데. 우선은 제가 확실하지 않아서 네네. 답은 다 잘못 드릴 수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네, 우리나라가 대부분 다 미국의 조금 속국이라는 말은 좀 표현이 좀 그렇고 미국의 규격들 많이 따라 보니까. 네. 근데 DO782B는 불어가 이렇게 영어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네. 에사와 RTC는 똑같은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하나 맞추면 됩니다. 컴퓨터 테스트를 할 때 컴퓨터나 아니면 농사 쪽에서는 유닛 테스트하고 스마트폰이나 요리사랑 관련된 테스트를 진행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놀랐는데 항공기에서는 요구사항 관련된 테스트 안 했다는 얘기를 좀 아니요, 항공 쪽이 아니고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보다요. 우리 국방에서 요구사항 기능도 했는데 이게 갑자기 11년도에 커버리지 구하라고 너무 소리를 내다 보니까 요구사항 기반 시험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등한시한 거예요. 시스템으로도 기능 시험 당연히 하죠. 당연히 합니다. DTOT라는 기능관이 있어서 당연히 합니다. 근데 우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기능 시험을 이제 요구사항 기반으로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요구사항 커버리지 100% 안 나오면 프로젝트가 리젝트 되거든요. 기능 시험은 안 보고 검수하는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커버리지만 했던 거죠. 뭐 데비에이션 이런 거는 하나도 안 해요. 아니, 그것도 있습니다. 예, 물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시간상 제가 좀 나중에 질문을 좀 받고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